나는 무죄다. 다비데 오레키오 글, 마라 체리 그림, 차병직 옮김. 나는 행복한 도시에 살고 있는 행복한 소녀입니다. 나는 칼리프 섬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여기가 가장 좋아요. 잠자는 것도 좋아하고 꿈꾸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눈을 뜨면 하늘과 아이비 피치 나뭇가지가 보여요. 잠시도 머뭇거릴 틈이 없어요. 이제 세수를 하고 옷을 입어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학교로 달려가야 하거든요. 나는 날아요. 섬 위를, 도시 위를. 오래전에 섬은 지금과 달랐어요. 파인애플 사이프러스 숲도 없었어요. 파랗고 뾰족한 탑들도 없었지요. 벤보크 나무 근처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살고 있어요. 오늘은 친구를 기다리지 않아요. 아직 자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가요. 좀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어요. 한때 이곳은 행복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나를 데리고 거북이 해변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때 섬에는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없었고 우리 집처럼 예쁜 집도 없었대요. 섬은 소년들이 갇힌 거대한 감옥이었어요. 강물은 더러워 아무것도 살지 않았지요. 그런데 한 소년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때로는 한 아이가 세상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려면 소년은 용감해야만 하지요. 어느 날 밤 소년은 제과점이 많은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리에서는 빵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가스 냄새만 났어요. 나는 그것이 무슨 냄새인지 몰라요. 그때에는 자동차가 내뿜는 고약한 냄새였대요. 엄마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엄마와 나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을 뿐이에요. 가스의 색깔을 생각하면서 냄새를 상상할 뿐이지요. 화약 연기 같은 것,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하얀색. 그 소년을 생각하면 막 돋아난 담쟁이 이파리 같은 연두빛이 떠올라요. 소년은 하얀 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자신의 밝은 빛을 잃고 말았어요. 갑자기 경찰차가 와서 소년을 체포했어요. 소년이 가방을 훔쳤다고 의심했지요. 하지만 소년은 도둑이 아니었어요. 소년은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소년이 경찰에게 물었어요. 언제 집에 갈 수 있나요?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은 소년의 말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소년을 섬의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그 섬을 라이커스 섬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의 법은 이랬어요. 누구나 체포되면 판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하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겨우 16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요.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더라도 부자는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나와 재판날까지 집에서 기다리면 됐는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감옥에 갇혀 기다려야만 했어요. 바로 그 소년처럼요. 소년은 감옥에서 어떻게 밤을 보냈을까요? 엄마도 없이, 형제들도 없이 혼자서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고이지 않았을까요? 섬의 모든 건물은 감옥이었어요. 섬의 모든 길은 감옥으로 통했고요. 감옥의 콘크리트 벽에 창문이라고는 없었어요.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소년이 흘리는 눈물을 볼 수 없었어요. 소년은 하늘을 볼 수 없었고요. 나무 한 그루도 없었어요. 거북이도요. 라이커스 섬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년은 커다란 방에 갇혔어요. 거기 갇힌 50명의 다른 소년들과 함께 지내야 했어요. 모두 같은 피부색이었어요. 오직 우리와 같은 피부색의 사람만 갇혀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하얀 네이만 입고 지냈어요. 침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샤워장에서도 그들은 항상 공격적이고 거칠었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늘 싸우고 폭력적이었지요. 소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소녀는 두려웠어요. 그들은 침대로 뛰어올라 소년을 짓눌렀어요. 소년은 작고 어렸지만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어요. 소년은 용기를 내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소년을 때렸어요. 교도관들은 이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는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잘못이었지요.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지 않으면 자기가 당하고 말았어요. 연두빛 담쟁이 이파리같이 싱그러웠던 소년의 피부는 붉게 변하고 말았어요. 소년은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의인가? 도대체 법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잘못이 잘못이 아니고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내가 바로 잡고야 말겠어. 그날 한 영웅이 탄생했어요. 영웅의 이름은 칼리프였어요. 교도관들은 칼리프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호송버스에 태웠어요. 판사 앞에 데려갈 때까지 그들은 칼리프를 때렸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군? 할 말이 있는가? 칼리프는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자신은 결백하다고. 그들은 칼리프를 다시 라이커스 섬에 가두었어요. 또 몇 개월이 지났지요. 칼리프는 외로웠어요.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 혼자 견뎌야 했으니까요. 교도관들은 칼리프를 다시 판사에게 데려갔어요. 자, 이렇게 하지. 내가 죄를 인정하면 재판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보내주마. 가방을 훔친 사실을 자백하겠어? 판사의 말에 칼리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자백해야 하나요?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여기 계속 있어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칼리프는 다시 라이커스 섬으로 돌아갔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어요. 또 몇 달이 지났지요. 칼리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면회 온 엄마가 칼리프를 보고 울었어요. 칼리프의 온몸이 상처와 멍투성이였기 때문이지요. 감옥 안에서는 모두가 칼리프를 공격했어요. 다른 소년들도, 심지어 교도관들까지도요. 칼리프의 피부는 하루도 성할 날 없이 멍들어 갔어요. 칼리프는 저항했어요. 폭력에 맞서 옳지 않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교도관들은 칼리프를 독방에 가두었어요. 노깃은 철제로 된 작은 방에는 침대와 세면대, 그리고 변기만 놓여 있었어요. 가끔 생쥐가 돌아다녔어요. 칼리프가 만날 수 있는 건 오직 생쥐뿐이었지요. 교도관들은 하루에 3번 음식이 담긴 식판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양이 너무 적었어요. 칼리프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칼리프는 간청했어요. 제발 빵 한 조각만 주세요. 하지만 교도관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며칠, 몇 달, 몇 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독방에 갇힌 칼리프는 울다 지쳐야 잠이 들었어요. 눈물이 겨우 그를 잠들게 하고 강물처럼 흘러 꿈의 바다로 데려가 주었지요. 칼리프는 잃어버린 학창 시절을 꿈꾸며 보냈어요. 졸업식도 하고 졸업장도 받았어요. 현실에서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날들이었지요. 나는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모두가 나를 미치게 하고 있어. 칼리프가 칼리프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칼리프는 말할 상대가 없었어요. 칼리프의 슬픔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지요. 교도관들이 판사 앞에 데리고 갈 때마다 칼리프는 말했어요. 저는 결백해요.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칼리프만이 그렇게 말했지요.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오로지 한 사람, 칼리프 뿐이었어요. 판사는 화가 났어요. 교도관들도 화를 냈지요. 법원 전체가 화가 나서 부르르 떠는 것 같았어요. 칼리프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칼리프를 다시 라이커스로 돌려보냈어요. 생쥐가 들락거리고 세면대가 놓인 작은 독방으로요. 시간은 흘러갔어요. 칼리프는 감옥에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익히고 있었어요. 폭력과 독방은 칼리프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칼리프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변했어요. 눈동자는 더 커졌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죠. 칼리프는 16살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17살이 되고 18살이 되고 19살이 되었어요. 곧 20살이 되지요. 라이커스 섬에서 생쥐가 다니고 병기만 놓인 곳에서 교도관들만 있는 곳에서 가방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갇혀서 재판도 받지 못한 채로 판사가 마지막으로 칼리프를 불렀어요. 내가 가방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제 너를 석방한다. 나가도 좋아. 판사는 칼리프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교도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한밤중에 칼리프를 섬에서 내보냈어요. 유죄를 선고하지도 않았어요. 무죄를 선고하지도 않았어요. 칼리프가 이겼어요. 그들이 졌어요. 칼리프는 다리를 건너 집으로 갔어요. 엄마와 형제들을 만나 얼싸 안았어요. 옷장에서 갈아입을 옷을 찾았지만 나이가 든 칼리프에게 맞는 옷이 없었어요. 비디오 게임을 켜보았지만 즐겁지 않았어요. 칼리프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라이커스에서의 슬픔이 여전히 그와 함께였죠. 그러나 칼리프는 영웅이 되었어요. 도시 전체가 그의 이름을 알았어요. 칼리프는 정의롭지 않은 정의에 맞선 소년이었어요. 하얀 가스 구름이 가득한 거리에서 사람들은 칼리프의 이름과 정의를 외쳤어요. 하지만 칼리프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두 눈은 더 커지고 메말라 갔어요. 칼리프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칼리프는 더는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칼리프는 엄마와 형제들을 껴안았어요. 창밖으로 뛰어나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지요. 칼리프는 다른 세상으로 떠났어요. 그토록 길었던 고통의 시간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칼리프를 찾았어요. 그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도시 전체가 이 사실을 알았고 사과했으며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어떤 소년도 독방에 갇히지 않았어요.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았지요. 라이커스 감옥은 폐쇄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섬은 지금과 같은 낙원이 되었어요. 작은 영웅은 돌아오지 않았고 세월이 흘렀어요.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나의 세상. 내가 사는 섬에서는 어디서든 칼리프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은 칼리프 때문이에요. 아무도 나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을 수 없어요. 모두 칼리프 덕분이지요. 사람들은 이 섬을 칼리프라고 불러요. 매일 아침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전망대 수정탑 위로 날아갈 때마다 칼리프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요. 샘에서 물을 마실 때에도 말해요. 고마워, 칼리프. 덕분에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애플러 숲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는 제비 둥지가 많아요. 제비들은 교실 주위를 날아다녀요. 칼리프는 제비들의 신나는 노랫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나는 칼리프가 새들의 노래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아요. 칼리프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칼리프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지요. 이제 나는 수업에 들어가야겠어요. 늦으면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 테니까요. 칼리프 브라우더 1993-2015는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이에요. 16세가 되던 2010년 칼리프는 가방을 훔쳤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칼리프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라이커스 섬의 교도소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칼리프는 300일 동안 연속해서 독방에 감금된 것을 포함해 2년 정도의 시간을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15일 넘게 독방에 감금하는 것을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칼리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013년 칼리프는 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없었기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칼리프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공부도 하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감옥에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칼리프는 자기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칼리프가 죽고 난 뒤 그의 침실 창가에 담쟁이 덩굴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각종 신문 기사와 언론 매체들이 칼리프의 이야기를 전했고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일은 뉴욕 형사 사법 체계의 개혁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불을 붙였습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교도소에서 미성년자의 독방 감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시 의회는 19세 이하의 독방 감금을 폐지했습니다. 라이커스 섬의 교도소에서 레이린 플랑코 27세라는 재소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20년 빌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모든 교도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0월 뉴욕시의회는 2026년까지 라이커스 섬의 교도소를 완전히 폐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이탈리아 로마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감동했습니다. 칼리프가 살아서 이런 소식을 알았다면 틀림없이 놀랐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칼리프 나는 무죄다를 촬영할 때만 하더라도
칼리프는 감옥에서 혼자 격리되었던 3년 동안 그랬듯이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킴 브라우더. 칼리프의 짧은 생애와 낙원의 섬. 나는 무죄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 5월 15일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던 칼리프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칼리프는 단순한 불심 검문으로 알았는데 카메라 등 귀중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바티스타라는 멕시코 이주민이 자기 동생의 가방을 훔친 범인으로 그 두 흑인 소년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바티스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법정에 간 칼리프는 보증인과 함께 $900의 보석금을 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칼리프의 어머니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갔으나 칼리프가 이미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석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칼리프는 바로 라이커스 섬의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데 맞서 싸우다가 독방에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라이커스 교도소 안에서는 재소자들끼리도 자주 싸웠지만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폭행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칼리프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300일 동안 연속해서 독방에 감금된 것을 포함해 2년 정도의 시간을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법원에 밀린 업무 때문에 재판은 계속 지연되었고 나중에는 검사의 재판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또 늦어졌습니다. 수감된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면 석방하겠다고 했으나 칼리프는 결백을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5월 19일 바티스타가 멕시코로 돌아가는 바람에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즉시 칼리프에 대한 공소 기각을 결정하고 칼리프를 석방했습니다. 3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던 칼리프가 집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며 공부도 했으나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2015년 6월 6일 집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양 어머니 베니다도 2016년 10월에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 뉴욕 시민들은 흑인 인권 보장을 외치며 시위를 했고 칼리프의 형은 단체의 도움을 받아 뉴욕 경찰국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1월 뉴욕시는 칼리프 유족에게 $330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라이커스는 뉴욕 맨하튼의 동쪽을 흐르는 이스트 강의 섬입니다. 바로 강 건너에 라과디아 공항이 있는 도심에서 가까운 섬입니다. 1664년 그 섬의 소유자였던 네덜란드 이주민 에이브러험 라이컨의 이름을 따서 라이커스 섬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섬이었는데 점차적인 매립으로 면적이 4배로 커져서 지금은 서울 한강에 있는 섬 여의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뉴욕시는 1930년대 중반에 이곳에 교도소 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0개의 교도소 건물과 부속 시설이 들어서면서 섬 전체가 뉴욕 최대의 교도소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내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등 인권 침해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2019년 뉴욕시 의회는 라이커스 교도소의 문을 닫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교도소를 옮기는 중인데 2026년까지 완전히 폐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이야기처럼 라이커즈 섬은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낙원, 칼리프 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옴기니 차병직